그날 그 종이에 도장을 찍었더라면 저는 지금 이 집에 없었을 겁니다. 아니요. 집만 없는 게 아니었겠죠. 아마 가족도 없었을 겁니다. 엄마, 그냥 사인만 해. 요즘 다들 이렇게 해. 나는 그 종이를 내려다봤습니다. 글씨는 작았고 말은 없었고 이상하게 손이 떨렸어요. 이거 뭐야? 아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에이, 엄마. 그런 거 몰라도 돼. 우리가 알아서 다 해놨어. 그때 나는 알았습니다. 이건 가족을 위한 서류가 아니라 나를 정리하는 서류라는 걸요. 안녕하세요. 보내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그날 내가 도장을 찍지 않은 건 의심해서가 아니라 숨을 고르며 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올해 63입니다. 남편은 10년 전에 먼저 갔고 그 뒤로 혼자 살았어요. 집은 작지만 내가 평생 일해서 산 집이었고 비 오면 빗소리도 들리고 겨울이면 보일러 소리로 잠들던 집이었습니다. 40년 가까이 식당에서 공장에서 청소일까지 손이 닳도록 벌어서 마련한 집이에요. 이 집이 내 인생의 전부는 아니었지만 내 인생이 담긴 곳이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로 외롭지 않았냐고요? 솔직히 말하면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있으니까 버틸 수 있었어요. 아들만 잘 되면 됐지. 나는 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들은 대학도 나왔고 직장도 다녔고 결혼도 했습니다. 며느리는 처음엔 예의 바른 사람 같았어요. 시어머니한테 잘했냐고요. 글쎄요. 잘했다기보단 티 안 나게 피했다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나는 그게 편했어요. 간섭하지 않으면 갈등도 없으니까요. 그렇게 10년 가까이 서로 적당한 거리를 두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거리가 갑자기 좁혀졌습니다. 아들이 며느리랑 같이 왔습니다. 평소엔 명절에나 오던 사람들이 갑자기 찾아오니 이상하다 싶었어요. 엄마, 중요한 얘기 있어. 아들이 식탁 위에 서류 봉투를 올려놓으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말이 없었습니다. 다만 아들이 말할 때마다 고개를 끄덕이기만 했죠. 마치 미리 연습이라도 한 것처럼요. 요즘 엄마 나이도 있고 혹시 나중에 요양원 가게 되면 미리 정리해 두는 게 좋잖아. 나는 웃으면서 물었습니다. 뭘 정리해? 아들은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집이랑 재산이랑 어차피 우리한테 올 거잖아. 그 말이 왜 그렇게 차갑게 들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차피라는 말이 마치 내가 이미 끝난 사람처럼 들렸거든요. 나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서류는 여러 장이었고 글씨는 아주 작았고 법률 용어는 알아볼 수가 없었어요. 증여, 위임, 처분. 한글인데 한글 같지 않았습니다. 이거 설명 좀 해줘. 그러자 아들이 서류를 슬쩍 내 쪽에서 밀어내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이런 거 보면 머리 아프잖아. 우리가 다 알아서 했어. 그 말투가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어요. 언제부터 내 아들이 나를 이렇게 대했나 싶어서요. 며느리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괜히 이런 거 보시고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눈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당신은 몰라도 된다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나는 다시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 순간 며느리가 서류를 덮었습니다. 어머니, 그냥 사인만 하시면 돼요. 그 말에 내 손이 멈췄습니다.
사인만? 아들이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그래, 엄마. 도장만 찍으면 돼. 나는 그 종이 아래쪽을 봤습니다. 무슨 뜻인지는 몰랐지만 느낌이 좋지 않았습니다. 평생 남의 서류에 도장 찍을 일이 별로 없었는데 이렇게 급하게 찍으라는 게 왜 이렇게 불안하게 느껴지는지 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거 집이랑 관련된 거지? 순간 식탁 위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아들의 표정이 굳었고, 엄마, 왜 이렇게 의심이 많아졌어?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지금 의심을 하고 있는 건가? 아니, 나는 그냥 내 집에 대한 서류니까 알고 싶었을 뿐인데 나는 그냥 알고 싶어서. 그러자 아들은 한숨을 크게 쉬었습니다. 엄마, 우리가 엄마 속이려고 이러는 거 아니야. 며느리가 거들었습니다. 요즘 어르신들 괜히 이런 거 보다가 쓸데없는 생각 많이 하세요. 그 말은 딱 이렇게 들렸습니다. 어르신은 조용히 있으라는 말로요. 나는 천천히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사인은 안 할게. 순간 두 사람의 얼굴이 동시에 굳었습니다. 뭐? 아들이 되물었습니다. 엄마, 지금 뭐라고 했어? 나는 똑같이 말했습니다. 사인 안 한다고. 아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니, 엄마, 왜 갑자기 이래? 며느리도 표정이 달라졌어요. 아까까지 부드럽던 얼굴이 순식간에 싸늘해졌습니다. 어머니, 이거 다 어머니 좋으라고 하는 건데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어요. 숨을 고르고 등기부 등본 한 장만 떼보자. 그 말이 끝나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들은 목소리가 높아졌고, 아니, 엄마, 그런 거 볼 필요 없다니까? 며느리는 웃으면서도 목소리가 빨라졌습니다. 어머니, 왜 이렇게 일을 크게 만드세요? 나는 그 반응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왜 이렇게 당황하지? 등기부 등본이 뭐 그렇게 대단한 건가? 내 집인데 내가 보겠다는 게 왜 문제가 되는 거지? 그때 나는 확신했습니다. 이 서류엔 내가 알면 안 되는 게 들어있다는 걸. 나는 조용히 가방을 챙겼습니다. 주민센터 다녀올게. 뒤에서 아들이 소리쳤습니다. 엄마, 쓸데없는 짓 하지 마. 며느리도 말했어요. 어머니, 나중에 후회하셔도 저희는 몰라요. 하지만 그날만큼은 내 발걸음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종이에 도장을 찍는 순간 나는 이 집에서도 이 가족 안에서도 사라질 것 같았거든요. 현관문을 닫는 순간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무서웠어요. 하지만 가만히 있는 게 더 무서웠습니다. 집을 나서는데 아들의 말이 뒤에서 따라왔습니다. 엄마, 진짜 별거 아니야.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하면 마음이 흔들릴까 봐요. 엘리베이터 안, 거울 속 내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내 집에서 내 재산 얘기를 하면서 왜 내가 이렇게 죄인처럼 나와야 하는지.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을 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어요. 나는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엔 며느리였어요.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괜히 가셔서 창피당하지 마세요. 그 문자를 보는 순간 오히려 발걸음이 빨라졌습니다. 창피? 내 집 등기부 보는 게 왜 창피한 건데? 주민센터까지 가는 길이 이상하게 길게 느껴졌습니다. 버스를 타고 창밖을 보는데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아들이 그럴 리가 있나? 그냥 돌아갈까? 그런 생각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서류를 덮던 그 손이 자꾸 떠올랐어요. 그냥 사인만 하시면 돼요. 그 말투가 너무 익숙했습니다. 예전에 뉴스에서 봤거든요. 자식한테 속아서 집 날린 어르신들 이야기. 그때는 남의 일인 줄 알았습니다. 저 사람들은 왜 그렇게 쉽게 속았을까?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늘 내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주민센터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사람이 몇 명 있었어요. 번호표를 뽑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는 거지? 아들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건가? 번호가 불렸습니다. 나는 천천히 일어나 창구로 갔습니다. 직원은 4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분이었어요. 차분해 보이는 인상이었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나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등기부 등본 발급이요. 직원이 물었습니다. 주소 아시죠? 나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네, 제가 사는 집입니다. 직원이 컴퓨터를 두드렸습니다. 잠시 후 프린터에서 종이가 한 장, 두 장 나왔습니다. 하얀 종이 위에 검은 글씨가 빼곡했습니다. 직원이 종이를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여기요. 나는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종이가 바스락거렸어요. 나는 창구를 떠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종이를 펼쳤습니다. 위에는 익숙한 말들이 있었습니다. 소유자 김순자, 내 이름이었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였어요. 내 집이니까. 그런데 그 아래쪽에서 눈에 걸리는 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저당권 설정. 나는 그 말을 처음 봤습니다. 근저당권? 그게 뭐지? 더 아래를 읽었습니다. 채권자 대한캐피탈. 채권 최고액 3억 6천만 원. 손이 멈췄습니다. 3억 6천? 나도 모르게 소리가 나왔습니다. 이 집 내가 살 때 2억 조금 넘게 주고 산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집값보다 더 큰 금액이 담보로 잡혀 있었습니다. 나는 몇 번을 다시 읽었습니다. 혹시 내가 잘못 본 건 아닐까 싶어서요.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설정일자 3년 전, 3년 전, 그날이 언제였는지 나는 바로 알았습니다. 아들이 사업한다고 돈 좀 빌려달라고 했던 그 애였습니다. 그때 아들은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엄마, 그냥 보증인 이름만 잠깐 쓰는 거야. 엄마 집이랑은 상관없어. 그 말을 나는 믿었습니다. 아들이니까, 내 아들이니까. 그런데 이 종이에는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내 집이 담보로 잡혀 있다는 사실이. 그 순간 귀에서 웅소리가 났습니다. 숨이 막혀서 종이를 접고 다시 펴고 또 접었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나는 창구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그때 창구 직원이 나를 불렀습니다. 어머니, 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직원의 표정이 아까와 달랐어요. 뭔가를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그 등기부 내용에 문제가 있으세요? 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종이를 직원에게 보여줬습니다. 이거 제가 잘못 본 거 아니죠? 직원이 종이를 살펴봤습니다. 잠시 후 직원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직원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이 근저당 어머니가 직접 설정하신 거예요?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이런 거 한 적 없어요. 직원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누가 했는지 아세요? 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마 아들이. 그 말을 하는 순간 목이 막혔습니다. 내 입으로 내 아들을 의심하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직원은 잠시 생각하더니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자세한 건 모르지만요. 어르신이 모르는 사이에 집이 담보로 잡히는 일이 종종 있어요. 나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게 불법인 거예요? 직원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법을 잘 몰라요. 그래서 함부로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그리고 서랍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명함 크기의 종이였어요. 여기요. 직원이 종이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에요. 무료로 상담해줘요. 나는 그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직원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꼭 전화해보세요. 나는 직원을 바라봤습니다. 왜? 저한테 이렇게까지 해주세요? 직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비슷한 일 당하셨거든요. 그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때 아무도 안 알려줘서 많이 힘드셨어요. 직원이 나를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아직 늦지 않으셨어요. 그 말이 왜 그렇게 힘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주민센터를 나왔습니다. 손에는 등기부 등본과 법률구조공단 번호가 들려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웠지만 아까보다 숨이 좀 쉬어졌어요. 그래, 나 혼자 이걸 안고 있으면 안 되는 거구나. 누군가한테 물어봐야 하는 거구나. 나는 집으로 바로 가지 않았습니다.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등기부를 다시 펼쳤습니다. 아까는 너무 놀라서 제대로 못 봤거든요. 천천히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갔습니다. 근저당권 설정, 채권자 대한캐피탈, 채권 최고액 3억 6천만 원, 설정일자 3년 전, 그리고 그 아래에 또 다른 문장이 있었습니다. 채무 불이행 시 임의 경매 가능. 그 말이 뭔지는 몰랐지만 느낌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아들이 돈을 못 갚으면 이 집이 내 의사와 상관없이 팔려나간다는 뜻이라는 걸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도장을 찍지 않아도 이미 내 집은 위험하다는 걸요. 나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부재중 전화가 7통이었습니다. 아들 5통, 며느리 2통, 문자도 여러 개 와 있었어요. 엄마 어디야? 빨리 집에 와. 어머니, 왜 전화 안 받으세요?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마지막 문자가 눈에 박혔습니다. 어머니, 나중에 후회하셔도 저희 몰라요. 나는 그 문자를 읽고 한참을 가만히 있었습니다. 후회, 누가 후회를 하게 될까? 나는 휴대폰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법률구조공단 번호를 꺼내 찬찬히 읽었습니다. 132. 세 자리 숫자가 이상하게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이 번호를 누르면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시작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은 3년 전에 시작된 거였습니다. 나만 몰랐을 뿐 나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상담 좀 받고 싶은데요. 네, 어떤 문제이신가요? 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 집이 제가 모르는 사이에 담보로 잡혀 있는 것 같아요.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나는 그때부터 하나하나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3년 전에 왔던 일, 보증인 이름만 쓰면 된다던 말, 오늘 받은 서류, 그리고 등기부에 적힌 숫자들, 다 말하고 나니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 입으로 내 아들을 고발하는 것 같아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상담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일단 직접 오셔서 자세한 상담 받으시는 게 좋겠어요. 내일 시간 되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화기 너머라 보이지 않았겠지만요. 네, 갈게요. 전화를 끊고 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었어요. 예전엔 이런 노을을 보면 예쁘다고 생각했는데 오늘은 그냥 무섭기만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저 집에 가면 아들과 며느리가 있을 텐데 뭐라고 말해야 하지? 아니면 아무 말도 하지 말까? 나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일어섰습니다. 어차피 피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우리 층에 내렸습니다.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문 너머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말다툼을 하고 있었어요. 나는 문 앞에서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알아서 한다? 뭘 알아서 한다는 거지? 나는 깊은 숨을 쉬고 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에 들어서자 두 사람이 동시에 나를 봤습니다. 아들이 먼저 말했습니다. 엄마, 어디 갔다 온 거야?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방에서 등기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식탁 위에 탁 내려놓았습니다. 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거 설명해 줄 수 있어? 아들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며느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거실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거실은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시계 초침 소리가 크게 들렸어요. 또 아들은 등기부를 내려다보고 있었고 며느리는 팔짱을 낀 채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기다렸습니다. 누가 먼저 입을 열지. 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거 어디서 났냐고 물었어요. 나는 주민센터라고 대답했습니다. 내 집이니까 내가 떼도 되는 거 아니냐고요. 아들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말했어요. 엄마, 이건 그냥 형식적인 거야. 나는 형식적인 게 뭐냐고 물었습니다. 아들이 설명했어요. 사업할 때 담보가 필요했어. 은행에서 아무것도 없이는 안 빌려줘서 나는 등기부를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3억 6천만 원. 이 집을 살 때 2억 조금 넘게 줬는데 왜 집값보다 더 큰 돈이 담보로 잡혀 있냐고 물었어요. 아들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그건 그냥 숫자야. 실제로 그만큼 빌린 게 아니라고.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그 질문에
아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며느리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요. 어머니 집 말고 다른 방법이 없었잖아요. 그 말이 너무 태연해서 숨이 막혔습니다. 그럼 왜 나한테 말 안 했냐고 다시 물었어요. 아들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말해봤자 엄마가 이해 못하잖아. 그 말에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해 못할까봐 말 안 한 거냐고 물었어요. 아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이 집 내가 평생 벌어서 산 집이야. 3년 전에 보증인 이름만 쓰면 된다고 했었어요. 엄마 집이랑은 상관없다고. 그냥 이름만 잠깐 쓰는 거라고. 금방 끝난다고. 그 말 믿고 나는 사인했습니다. 내 아들이니까 설마 나한테 거짓말하겠어. 그렇게 생각했어요.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와서 따져봐야 뭐가 달라져요? 나는 며느리를 똑바로 봤습니다. 달라지는 게 없어도 알아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어요. 내 집인데, 내 인생인데. 며느리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현실을 좀 보셔야죠. 그 말투가 마치 어린애 달래듯 했어요. 나는 참지 않았습니다. 현실이 뭐냐고 물었어요. 내 집이 내 모르게 담보 잡힌 게 현실이냐고. 그걸 알면서도 나한테 숨긴 게 현실이냐고. 가족이면 이런 걸 숨겨도 되는 거야? 며느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등기부를 다시 들었습니다. 아래쪽을 읽었어요. 채무 불이행 시 임의 경매 가능. 이 말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너희가 돈 못 갚으면 이 집이 내 의사랑 상관없이 팔려나간다는 거 아니냐고. 아들의 얼굴이 더 창백해졌습니다. 며느리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나는 물었습니다. 지금 얼마나 갚았냐고. 아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물었어요. 얼마나 갚았냐고. 아들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직. 나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3년이나 됐는데 아직이라고. 아들이 소리쳤습니다. 사업이 안 됐으니까 그렇지. 내가 일부러 안 갚은 것도 아니잖아. 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천천히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한테 사인하라고 한 서류, 그건 뭐냐고 물었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서로를 봤습니다. 눈빛이 오갔어요.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게 보였습니다. 말하라고 했습니다. 그 서류 사인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고. 며느리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냥 정리 차원이에요. 나중에 복잡한 일 없게요. 나는 물었습니다. 나중에 내가 죽으면. 며느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말했어요. 어차피 이 집 어머니 돌아가시면 우리 거잖아요. 그 말에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심장이 멈춘 것 같았어요. 내가 살아있는데 벌써 내 재산을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구나. 아들은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더 무서웠어요. 나는 등기부를 접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사인 안 해. 아들이 다급하게 말했지만 나는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 그냥 안 넘긴다고요. 아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물었어요. 나는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내일 법률구조공단 가. 거기서 상담 받을 거야. 아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 제발 그러지 마. 이건 가족 일이야. 밖에 알리면 다 망해. 나는 아들을 봤습니다. 나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고
아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가 말했어요. 가족 일을 왜 남한테 말해요? 나는 그들을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가족이니까, 숨기고 가족이니까, 넘어가라는 거냐고, 그게 가족이냐고, 두 사람 모두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으려는데 아들이 따라왔어요. 엄마,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나는 아들을 봤습니다. 내 집이 나도 모르게 넘어갈 뻔했어. 그리고 문을 닫았습니다. 아들이 뒤에서 소리쳤어요. 엄마. 하지만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손도 떨렸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한 건지 스스로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들한테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문 밖에서 아들과 며느리가 말다투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떡하냐는 소리, 기다려보라는 소리, 엄마가 법률구조공단 간다는 소리.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창밖을 봤습니다. 어두웠어요. 달도 없었습니다. 이게 맞는 건지, 내가 너무 심한 건지 모르겠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했던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어차피 이 집, 어머니 돌아가시면 우리 거잖아요. 그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주민센터 직원이 준 법률구조공단 번호를 봤어요. 132. 그 숫자를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내일 가면 돌이킬 수 없을지도 몰라. 아들과의 관계가 완전히 끝날 수도 있어. 하지만 다른 생각도 들었어요. 가만히 있으면 집을 잃을 수도 있어. 그럼 나는 어디로 가? 63세. 집도 없이 어디서 살아? 그 생각을 하니 무서웠습니다. 아들한테 맞서는 것보다 집을 잃는 게 더 무서웠어요. 나는 결심했습니다. 내일 간다. 무슨 일이 있어도 휴대폰을 내려놓고 누웠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보면서 옛날 생각을 했습니다. 아들이 어렸을 때 손잡고 유치원 갔던 날, 초등학교 입학식 날, 대학 합격했다고 전화 왔던 날, 결혼식 날. 그때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요. 내 아들이 나한테 이럴 줄.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베개가 젖었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밤새 뒤척였습니다. 잠이 든 건지 안 든 건지 모르겠어요. 새벽이 되었습니다. 창문으로 희미한 빛이 들어왔습니다. 나는 일어나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 속 내 얼굴이 많이 늙어 보였어요. 하룻밤 사이에 10년은 더 늙은 것 같았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가방을 챙겼습니다. 등기부, 신분증, 법률구조공단 번호, 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은 조용했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아직 자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자고 있는 게 아니라 나올 낯이 없는 건지도 몰랐어요. 나는 신발을 신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밖은 추웠습니다. 하지만 집 안보다는 숨이 쉬어졌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간다. 그 생각을 하면서 걸음을 옮겼습니다. 법률구조공단까지 법률구조공단에 도착했습니다. 건물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들어가면 진짜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어젯밤 며느리가 했던 말이 아직도 귀에 맴돌았거든요. 어차피 이 집, 어머니 돌아가시면 우리 거잖아요.
그 말을 떠올리니 발걸음이 움직였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번호표를 뽑았습니다. 대기실에는 나 같은 사람들이 몇 명 있었어요. 다들 무거운 표정이었습니다. 여기 오는 사람들은 다 사연이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번호가 불렸습니다. 상담실로 들어갔습니다. 상담사는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분이었어요. 차분하지만 날카로운 인상이었습니다. 나는 자리에 앉아 등기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야기했어요. 3년 전에 아들이 왔던 일, 보증인 이름만 쓰면 된다던 말, 어제 주민센터에서 떼본 등기부, 3억 6천만 원이 담보로 잡혀 있던 것, 그리고 아들과 며느리가 사인하라고 했던 서류까지 다 말하고 나니 목이 말랐습니다. 상담사는 등기부를 찬찬히 살펴봤어요. 한참을 보더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그 한마디에 심장이 내려앉았어요. 이건 굉장히 심각한 사안입니다. 나는 숨을 삼켰습니다. 상담사가 말을 이었어요. 사문서 강요 사기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사기, 그 단어가 귀에 꽂혔습니다. 내 아들이 나한테 사기를 쳤다는 말인가? 상담사가 말했어요. 절대 서명하지 마시고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담사는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어요. 가족이라도 법은 예외를 두지 않습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 위로가 됐어요. 가족이니까 참아야 한다고 평생 생각하며 살았는데 법은 그렇지 않다고 하니까요. 상담사는 몇 가지를 더 설명해 줬습니다. 근저당 설정 과정에서 내 동의가 없었다면 무효 주장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증거를 모아두라고 했습니다. 서류, 문자, 녹음, 뭐든 있으면 도움이 된다고요. 나는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고. 상담사는 말했어요. 일단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라고. 여기서 무료로 연결해 줄 수 있다고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담실을 나오면서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하지만 어젯밤보다는 숨이 쉬어졌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어서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 시간이었어요. 현관문을 열자 아들과 며느리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둘은 나를 보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나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오늘 하루가 너무 길었어요.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습니다.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상담사가 했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그 말들을 곱씹다 보니 밤이 깊어졌습니다. 새벽 2시쯤이었을 거예요. 잠이 안 와서 물을 마시려고 방문을 열려는데 거실 쪽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엔 텔레비전 소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속삭이는 소리였어요. 나는 숨을 죽이고 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문틈 사이로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며느리 목소리가 먼저 들렸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어머니가 계속 버티면 우리만 손해야. 아들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럼 어떡하라고. 며느리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어차피 오래 사실 것도 아닌데. 그 순간 내 귀가 의심됐어요. 뭐라고? 오래 못 산다고. 나는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며느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말을 이었어요. 조금만 기다리면 자연스럽게 정리될 일이잖아.
자연스럽게 정리. 내가 죽으면 자연스럽게 끝난다는 말이었어요. 아들이 물었습니다. 근데 엄마가 신고라도 하면? 며느리가 웃는 소리로 말했어요. 누가 믿어줘? 노인 말 믿어주는 데가 어디 있어?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노인 말은 안 믿어준다. 그게 이 사람들 생각이었어요. 며느리가 계속 말했습니다. 요즘 병원 기록도 있잖아. 혈압, 불면증, 조금만 부풀리면 판단 능력 없다고 나와.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판단 능력이 없다고 나를 치매 환자 취급하겠다는 건가? 아들이 말했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 하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며느리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럼 집 날릴래. 대출 막히면 당신 사업도 끝이야.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아들이 말했습니다. 방법 찾아보자. 그 한마디에 나는 알았습니다. 이 집에서 나는 가족이 아니라 장애물이라는 걸. 나는 벽에 기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심장이 너무 크게 뛰어서 들킬까봐 입을 막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소리 없이 내가 저 사람들한테 이렇게까지 짐이었나? 내가 빨리 죽기를 저렇게 기다리고 있었나? 평생 아들 잘 되라고 내 것 다 주면서 살았는데 그게 이거였어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어서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거실에서 불 끄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방으로 들어가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나는 그제야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문을 닫았어요. 침대에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천장만 바라봤어요. 어차피 오래 사실 것도 아닌데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아침이 됐습니다. 밤새 한숨도 못 잤어요. 거울을 보니 얼굴이 엉망이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세수를 하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며느리가 밥을 차리고 있었어요. 나를 보더니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국 드세요. 그 웃는 얼굴이 섬뜩했어요. 몇 시간 전에 저런 말을 한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웃을 수 있지? 나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숟가락을 들었지만 밥이 넘어가지 않았어요. 며느리가 툭 던지듯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병원 다니시죠? 숟가락이 멈췄어요. 며느리가 말을 이었습니다. 요즘 노인분들 판단 능력 검사도 하더라고요. 아들은 그제야 눈을 들었어요. 그런 얘긴 왜 해? 며느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미리 알아두면 좋잖아요. 나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말했어요. 나 아직 멀쩡해.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지금은요. 그 말이 칼처럼 꽂혔어요. 지금은 나중엔 아니라는 말이었습니다. 나는 그날 확실히 느꼈어요. 이 사람들은 이미 내가 없는 미래를 계획하고 있었다는 걸. 그리고 그 계획에서 내 의견은 단 한 번도 필요하지 않았다는 걸. 그날 오후 아들이 서류를 다시 들고 왔어요. 엄마, 우리도 힘들어. 이번만 도와줘. 나는 그 서류를 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이건 도와주는 게 아니라 넘기는 거야. 아들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럼 우리 보고 다 죽으라는 거야? 나는 아들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그럼 나는? 아들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며느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어머니 생각해서 그래요. 나는 며느리를 봤어요. 날 생각하면 이렇게 안 해.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나는 대답했어요. 말 안 듣는 게 아니라 못 믿는 거야. 그 말에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날 밤 나는 결심했어요. 이 집을 지키는 싸움은 이미 가족 싸움이 아니라 생존 싸움이라는 걸. 그리고 그 싸움에서 나는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어요. 법률구조공단에서 받은 변호사 번호를 찾았습니다. 번호를 누르는 손이 떨렸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건 가만히 있는 거라는 걸 이제는 알고 있었거든요. 전화가 연결됐어요. 나는 말했습니다. 변호사님, 상담 받고 싶다고요. 그 순간 뭔가가 시작됐다는 걸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밤새 뜬 눈으로 지새웠지만 이상하게 피곤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머릿속이 맑았습니다. 해야 할 일이 명확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옷장을 열었습니다. 가장 단정한 옷을 꺼냈어요. 검은색 바지에 흰색 블라우스, 남편 제사 때 입던 옷이었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주름진 얼굴, 흰머리, 63의 얼굴이 거울에 비쳤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달랐어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가방을 챙겼습니다. 등기부등본 사본, 어제 법률구조공단에서 받은 서류, 메모해둔 변호사 연락처,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서기 전 나는 잠시 집안을 돌아봤습니다. 이 집, 30년 전 남편과 함께 처음 들어왔던 날이 떠올랐어요. 좁은 전셋집에서 벗어나 처음으로 내 집이 생겼던 날, 남편은 현관문 앞에서 나를 번쩍 안아 올렸습니다. 그날의 기쁨을 나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아이들이 이 집에서 자랐습니다. 남편이 이 집에서 떠났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혼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누군가 이 집을 빼앗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단단히 법무법인 사무실, 나는 접수대에서 번호표를 받았습니다. 대기실에는 사람이 몇 명 있었어요. 젊은 부부, 서류를 들고 있는 중년 남자, 그리고 나처럼 혼자 온 할머니 한 분. 나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손에 든 서류를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볼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답답함보다 분노가 앞섰어요. 번호가 불렸습니다. 상담실 문을 열었습니다. 중년의 남자 변호사가 앉아 있었어요. 안경을 쓰고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등기부등본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는 상황을 설명했어요. 3년 전 아들이 보증 서달라고 했던 것, 도장만 찍었던 것, 그게 근저당 설정이었다는 걸 어제야 알았다는 것.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동의 없이 설정된 근저당이면 무효 주장 가능합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무효? 그 말이 내 귀에 박혔어요. 변호사가 펜을 들었습니다. 내용 증명 먼저 보내시고 반응 보고 다음 단계 정하시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용 증명. 아들에게 보내는 공식적인 경고장.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경찰 신고도 가능합니다. 원하시면요. 나는 잠시 멈췄어요. 경찰, 아들을 경찰에 신고한다.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37년 전 병원에서 처음 안았던 아기. 첫걸음을 뗄 때 박수 치던 기억. 초등학교 입학식 날 교복 입은 아들 사진.
그 아이를 경찰에 신고한다고?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어젯밤에 들었던 말이 떠올랐어요. 어차피 오래 사실 것도 아닌데 병원 기록 부풀리면 판단 능력 없다고 나와. 눈을 떴습니다. 일단 내용 증명부터 반응을 보고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하늘이 맑았습니다. 이상하게 마음도 맑아지는 것 같았어요. 상담이 끝났습니다. 나는 사무실을 나섰어요. 손에는 내용 증명 접수 영수증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집으로 향했어요. 창밖으로 스쳐가는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시장, 학교, 아파트 단지, 익숙한 동네 풍경이 스쳐 지나갔어요. 나는 이 동네에서 30년을 살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이사와서 아이들 키우고 남편 떠나보내고 혼자 남아서 이 동네가, 이 집이 내 전부였어요. 그걸 빼앗기려 했다는 게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믿어야 했어요. 그리고 싸워야 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익숙한 냄새가 났어요. 음식 냄새. 나는 멈췄습니다.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아들 부부가 와 있었습니다. 민수가 소파에 앉아 있었고 수진이 부엌에서 나오고 있었어요. 어머니, 어디 다녀오세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나는 신발을 벗으며 대답하지 않았어요.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민수가 일어섰어요. 엄마, 어디 갔다 와? 나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37살, 머리카락에 흰머리가 섞여 있었어요.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 나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들 부부가 마주 앉았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엄마, 그 서류 말인데. 나는 손을 들어 아들의 말을 막았습니다. 사인 안 해. 짧고 단호했습니다. 민수가 눈을 크게 떴어요. 나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 법적으로 확인 중이야.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민수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나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등기부등본.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사기, 사문서 문제. 변호사랑 얘기하고 있어. 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수진이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그런 말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나는 며느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함부로 한 건 내 이름으로 내 집 담보 잡은 거야. 수진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내 목소리는 차갑고 단단했어요. 30년을 살아온 집, 그 집이 나도 모르게 담보로 잡혀 있었습니다. 3억 6천만 원. 2억짜리 집에 3억 6천만 원. 갚지 못하면 경매. 나는 길바닥에 나앉을 뻔했어요. 그걸 한 게 남이 아니라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제발 이러지 마. 우리 다 망해. 민수가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나는 아들을 바라봤어요. 나는 이미 망할 뻔했어. 민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진이 다시 나섰어요. 어머니, 가족끼리 이렇게까지 해야 해요? 나는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어젯밤에 들었던 말이 떠올랐어요. 어차피 오래 사실 것도 아닌데 병원 기록 부풀리면 판단 능력 없다고 나와. 가족. 그 말이 이렇게 무겁게 느껴진 적이 없었습니다. 가족이 먼저 이렇게 했잖아. 수진이 입술을 깨물었어요. 민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취소해. 아직 안 늦었어. 나는 아들을 바라봤어요. 3년 동안 이자 한 푼 안 갚고 엄마 집을 담보로 잡아놓고 그러고도 아직 안 늦었다고. 늦은 건 3년 전이야. 내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첫째, 이 집에서 나가. 엄마.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어요. 둘째, 내 재산 다시는 입에 올리지 마. 수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나는 말을 이었어요. 셋째, 이 일 다시 반복되면 그땐 법이 아니라 결과로 만날 거야.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들렸어요. 수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나는 며느리를 바라봤어요. 너무한 건 누구야? 수진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나는 일어섰어요. 나갔으면 좋겠다. 민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 후회할 거야. 나는 아들을 바라봤어요. 37년 전, 이 아이를 처음 안았을 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아이가 지금 엄마를 위협하고 있었어요. 후회는 이미 했어. 너희 믿은 거. 민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수진이 가방을 집어들었어요. 두고 보세요, 어머니. 나는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그래, 두고 보자.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아들 부부가 나갔어요. 쾅! 문이 닫혔습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숨을 내쉬었습니다. 길고 깊은 숨. 37년. 그 시간이 눈앞에서 스쳐 지나갔습니다. 새벽마다 우유 끓이던 기억. 밤새 아이 열 내리려고 물수건 갈아주던 기억. 대학 등록금 마련하려고 야근하던 기억. 결혼할 때 전세금 보태주려고 적금 깨던 기억. 그 모든 게 3억 6천만 원 앞에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눈물이 났어요. 참으려 했지만 참아지지 않았습니다. 얼굴을 손으로 가렸어요. 어깨가 떨렸습니다. 한참을 울었습니다. 눈물이 그쳤습니다. 나는 고개를 들었어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빛이 거실로 들어왔어요. 나는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익숙한 풍경, 30년 동안 바라봤던 풍경, 아파트 단지, 학교, 멀리 보이는 산, 이 풍경을 잃을 뻔했습니다. 나는 중얼거렸어요. 내가 늙었지, 바보는 아니야. 그 말이 입에서 나왔습니다.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었어요. 평생 너희 뒷바라지 했더니 이게 돌아온 거구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픔보다 결심이 앞섰어요. 나는 창문에 손을 얹었습니다. 차가운 유리. 이 집은 내 집이야. 목소리가 단단했습니다. 내가 죽기 전까진. 그날 밤 나는 잠들지 않았습니다. 부엌에 앉아 차를 마셨어요. 따뜻한 보리차. 남편이 좋아하던 차였습니다. 남편이 살아 있었다면 이런 일이 있었을까? 아마 없었을 거예요. 남편은 돈 문제에 엄격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들에게도 늘 말했어요. 빚지지 마라. 빚은 사람을 망친다. 민수는 그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아니, 들었지만 지키지 않았어요. 나는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내용 증명은 보냈습니다. 아들 부부에게 선언도 했어요. 하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3억 6천만 원. 그 빚은 여전히 이 집 위에 올라앉아 있었어요.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싸워야 했습니다. 끝까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나는 평소처럼 아침을 맞았어요. 밥을 짓고 반찬을 데우고 혼자 밥상 앞에 앉았습니다. 조용한 아침이었어요. 아들 부부가 떠난 뒤 집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전화도 없었어요. 문자도 없었습니다. 나는 그게 오히려 편했어요.
밥을 먹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맑았어요.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나는 휴대폰을 들여다봤어요. 아들, 민수였습니다. 나는 잠시 망설였어요. 받을까 말까? 세 번째 벨이 울렸습니다. 나는 전화를 받았어요. 엄마, 이게 뭐야? 내용 증명이 뭐야? 민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떨림 속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읽어봤으면 알잖아. 엄마가 아들을 고소해. 미쳤어?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나는 눈을 감았어요. 미쳤다. 아들이 엄마에게 그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눈을 떴어요. 미친 건 내 집 담보 잡은 쪽이야.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수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엄마, 진짜 이럴 거야? 아들한테?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나는 대답했어요. 아들이 먼저 엄마한테 이랬어. 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37년. 그 시간이 전화기 하나를 사이에 두고 무너지고 있었어요. 민수가 다시 말했습니다. 엄마, 제발. 한 번만 봐줘. 목소리가 애원하듯 변했어요. 나는 대답했습니다. 3년 동안 기회 있었어. 다 갚을게. 시간만 줘. 민수가 말했어요. 나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말 3년 전에 했어야지. 3년. 3년 동안 아들은 이자 한 푼 갚지 않았습니다. 3년 동안 아들은 엄마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3년 동안 아들은 엄마 집이 경매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걸 숨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시간을 달라고 나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때 전화기 너머로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이었어요. 어머니, 이러시면 저희 진짜 망해요. 나는 며느리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어젯밤에 들었던 말이 떠올랐어요. 어차피 오래 사실 것도 아닌데 병원 기록 부풀리면 판단 능력 없다고 나와. 그 말을 했던 사람이 지금 망한다고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대답했어요. 나 망하는 건 괜찮았어?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진이 다시 말했어요. 그건 그렇게 된 거고요.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렇게 된 거, 마치 자연재해처럼, 마치 어쩔 수 없는 일처럼. 하지만 아니었어요. 나는 눈을 떴습니다. 그렇게 된 게 아니라 그렇게 한 거야. 전화기 너머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말을 이었어요. 이 집은 내가 지킨다. 목소리가 단단했습니다. 너는 내 인생 살아. 민수가 다시 말했어요. 엄마, 나 진짜 아들 아니야?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잠시 멈췄어요. 아들. 37년 전 병원에서 처음 안았던 아기.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 그 아이가 지금 묻고 있었습니다. 나는 대답했어요. 아들이니까 이 정도로 끝내는 거야.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었습니다. 사기죄로 고발할 수도 있었어요. 법정에서 싸울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러지 않았어요. 아들이니까. 그게 마지막 정이었습니다. 민수가 말했어요. 엄마, 후회할 거야. 두고 봐.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대답했어요. 후회는 너희가 해. 그리고 말을 이었습니다. 난 이제 후회 안 해. 결정했으니까. 전화를 끊었습니다. 나는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나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기다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나는 평소처럼 지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고 산책을 하고 집에서 쉬고 아들 부부에게서 연락은 없었습니다. 나도 연락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2주가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날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나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2주 전에 왔던 그 사무실, 변호사가 나를 맞았어요. 어머니, 좋은 소식입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좋은 소식? 그 말이 귀에 박혔어요.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상대 측에서 합의 의사 밝혔습니다. 나는 서류를 바라봤어요. 상대 측, 대한캐피탈 3억 6천만 원을 빌려준 곳, 내 집의 근저당을 설정한 곳, 변호사가 말을 이었어요. 근저당 말소 진행됩니다. 나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말소, 그 집 위에 올라앉아 있던 3억 6천만 원. 그게 사라진다는 뜻이었어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이 집, 제 집 맞는 거죠?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어머니 집입니다. 나는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참아지지 않았어요. 30년 동안 지켜온 집, 그 집을 잃을 뻔했습니다. 아들 때문에. 하지만 지켰어요. 내가 지켰습니다. 변호사가 휴지를 건넸어요. 나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가 미소 지었어요. 어머니가 용기 내셨으니까요. 용기. 그 말이 가슴에 남았습니다.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나는 거리를 걸었어요. 하늘이 맑았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나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끝났다. 진짜 끝났어요. 나는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집으로 가는 버스를 탔어요. 창밖으로 스쳐가는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익숙한 거리, 익숙한 건물, 익숙한 사람들, 모든 게 똑같았어요. 하지만 나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어요. 익숙한 냄새, 익숙한 공기, 익숙한 집. 나는 신발을 벗고 들어갔습니다. 거실에 섰어요. 이 집, 남편과 함께 들어왔던 집, 아이들을 키운 집, 남편을 떠나보낸 집, 혼자 남은 집, 그리고 이제 지켜낸 집. 나는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어요. 내 집에는 아침 햇살이 따스하게 들어왔습니다. 나는 부엌 식탁에 앉아 있었어요. 따뜻한 보리차 한 잔. 요즘은 아침이 좋네. 예전에는 아침이 외로웠습니다. 혼자 일어나서, 혼자 밥 먹고, 혼자 하루를 시작하는 게 쓸쓸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조용한 게 외로운 게 아니더라. 아무도 재촉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서류를 내밀지 않았습니다. 그냥 내 시간이었어요. 아들 생각이 났습니다. 3개월 동안 연락이 없었어요. 그래도 생각은 났습니다. 매일이요. 하지만 연락은 안 해요. 사랑하는 거랑 참는 건 다르니까. 사랑해요. 아직도 사랑합니다. 하지만 참지는 않아요. 더 이상은 자식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엄마로만 살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나는 미소 지었어요. 내 인생도 있더라고요. 63세 알았습니다. 늦었지만 알아서 다행이었어요. 혹시 저 같은 분 계세요? 나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자식한테 서운한 분, 말 못하고 참고 있는 분. 나는 알았어요. 그 마음을. 나를 지키는 것도 사랑이에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도장 함부로 찍지 마세요. 가족이라도요. 아니, 가족이니까 더요. 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따스했어요.
내 것은 내가 지켜야 해요. 그게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는 미소 지었어요. 이 집은 내 집이니까요. 그리고 나는 이제 나 자신을 사랑할 줄 아니까요.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도 따뜻한 흔적 하나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어디에서 함께하고 계신가요? 댓글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평안과 건강히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연타파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